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제 한몸만 잘 챙기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시집가서 애 낳고 키울 동안 저는 오로지 제 몸 하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살자며 운동도 하면서 성실하게 지냈어요. 결혼이 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을 하거나 어른들의 소개로 선자를 나가봐도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설마 이 넓은 지구에 제 짝 하나 없겠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억지로 누굴 만나려고 하다 보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 만나기 쉽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지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제게 나타날 거라는 말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뒤로 하고 회사 다니면서 저금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운동하는 게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동호회라도 알아보라는 말에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탁구는 몇 년 전에 쳐보고 안 쳐봤는데 무작정 가입했어요. 그때는 무작정 탁구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말처럼 홀리듯이 가입한 탁구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동호회는 탁구장을 운영하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였어요. 바로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동호회 회장도 하고 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인연이라는 게 세상에 있긴 있나 봅니다. 운동 목적으로 가입한 동호회였는데 같이 운동하면서 땀 흘리다 보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게다가 남편도 미혼이었고 저랑은 3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탁구 배우러 탁구장으로 가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자주 오니까 남편이 장난처럼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탁구 대회라도 나갈 사람처럼 배우시네요. 좀 더 배우면 아마추어 대회 한번 나가보세요. 안 그래도 한번 나가보려고요. 제가 뭐든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하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준비해요. 저는 장난처럼 했던 말인데 그때 남편의 권유로 탁구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가게 됐어요. 우승까지 가진 못했지만 꽤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남편과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동안 운동도 알려주고 저 때문에 탁구 연습장 문도 늦게 닫았던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맛있는 걸 사겠다고 했었어요. 탁구장 밖에서 둘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니까 사는 얘기도 하게 되고 서로 가치관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과 둘이서 따로 만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짝을 못 만났다고 느낄 만큼 참 좋은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서는 하나 있는 딸이 홍기가 꽉 찼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있으니까 엄마가 늘 저를 보며 잔소리하듯 이런 말을 했었어요. 좋은 사람은 다 제 짝 찾아서 갔을 거야. 네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아? 제가 시집 갈 생각은 안 하고 회사, 운동, 집만 반복하니까 엄마는 걱정스러워서 제게 한마디씩 하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제 편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 더 까다롭게 골라야지. 우리 집 귀한 딸인데 내가 아무나 못 줘. 위로 오빠가 있었지만 아빠는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우리 딸 시집가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말입니다. 아마 제 나이 때 자식 있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민 아닐까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다 보니 30 후반이 됐지만 기적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혼자 방황했었나 보다 싶은 느낌이요. 남편과 저는
쿵 하면 짝소리가 절로 나듯 잘 맞았어요. 음식 취향부터 인생 가치관까지 딱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탁구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소외계층 아이들 모집을 받아서 운동도 알려주곤 했어요. 저는 굳이 피곤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궁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하셔서 아버지랑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잘 못했어. 나 같은 애들이 한 명쯤은 있겠지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애들 모아서 하려고 노력 중이야. 와, 세상에 이런 가정적인 남자가 또 있을까?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같이 잘 놀아주자. 내가 갈비뼈가 부서진 한이 있어도 내 새끼만큼은 꼭 다 같이 해줄 거야.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요즘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런 남자랑 산다면 행복한 가정 꾸리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몇 년 전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며 지냈어요. 저와 데이트하던 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머님이 드린다며 음식을 포장해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습도 어찌나 다정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왜 남자들은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나중에 부인한테 얼마나 잘할 남자인지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왠지 이 사람이 제 평생의 동반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댁에는 남편과 어머님, 서방님, 아가씨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서방님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고 아가씨는 미혼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코다리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본격적으로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전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에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희 집에 인사를 갔고 아빠는 남편이 인사 온다는 소리에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아빠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늦게 결혼하는 만큼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네. 들어보니까 속도 깊고 배려심도 깊다고 입만 열면 칭찬이던데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나?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게요.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안 맞는 건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잘 맞춰가고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그날 아빠는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어요. 제가 들어도 지겨울 만큼 들었던 것 같네요. 엄마가 그만 말해도 잘할 거라면서 아빠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오빠는 남편이 인상도 좋고 넉살 좋게 아빠랑 대화도 잘 한다면서 칭찬했어요. 그렇게 예비 처가에서 100점 만점에 200점을 얻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걱정은 하나였어요.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제 예비 시댁은 불교를 믿고 있었기에 중간에서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꼭 보고 싶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연애 때는 종교적인 차이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결혼하면 집안 분위기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긴 했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머니께서 종교를 강요할 뿐이 아니라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다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결혼 준비가 실감도 나고 정말 제가 가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더군요. 남편이 친정 먼저 인사를 하고 난 뒤
곧바로 저도 시댁에 인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양쪽 집안에서 저희보다 더 난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시댁에 갈 채비를 했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자 서방님도 와서 저를 기다리셨고 아가씨도 집에 있더군요. 남편이랑 같이 가는 시댁인데도 긴장이 잔뜩 들었습니다. 평소 낯을 가리는 성격도 아닌데 아무래도 시댁에 인사 가는 일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과 아가씨를 보면서 인사하다 촉이 왔습니다. 오늘 쉽게 집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어머님은 첫인상부터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셨습니다. 아가씨도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 훑으면서 대충 인사를 하더군요. 저한테 제대로 인사해 준 사람은 서방님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동생이 먼저 결혼했다길래 예비 동서도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서방님만 혼자 시댁에 왔던 게 조금 의아했어요. 이때부터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좀 둔했나 봅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동서가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시댁에 아예 발을 끊었다더군요. 저는 그런 것도 까맣게 모르고 예비 동서가 바빠서 못 왔다는 서방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간 제가 예비 동서는 왜 못 온 거냐고 계속 캐물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시는 어머님을 보면서도 애써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거실에 앉자마자 저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30 후반이 되도록 왜 시집도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쓸데없이 눈만 높은 편인가? 아, 일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남자 꽤나 만났던 거 아닌가? 그 나이 되도록 재고 따졌나 보네. 우리 아들은 뭐 뜯어먹을 거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질문에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남편과 서방님이 동시에 어머님을 한탄하며 말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서방님은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진짜 형수님 인사 온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온 건데 엄마도 계속 그러시면 말년에 진짜 혼자 늙을 수도 있어. 제발 그만 좀 해. 넌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우리 엄마니까 하는 소리야. 제발 며느리들 좀 잡지 말고 엄마 딸 단속이나 하세요 좀. 그러자 아가씨는 자기는 왜 걸고 넘어지냐면서 화를 냈고 서방님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제게 양해를 구하고 나갔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서방님이 화내고 나니까 조금 기죽은 듯한 말투로 말하셨어요. 우리 집이랑 종교도 다른데 진짜 잘 살 수 있겠어? 결혼 급하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생각했던 문제예요. 이 사람이랑도 얘기했고요. 어머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살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저를 보던 얼굴을 획 돌려서 벽만 쳐다보셨어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께 똑 부러지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손을 잡아주며 살며시 웃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아예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 인사 갔던 날 집안의 기둥 같은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오로지 둘만의 힘으로만 준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무관심하셔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께 10원이라도 도움받았다면 저는 아마 숨 막혀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과 둘이 모은 돈으로만 결혼 준비를 하는데도 어머님과 아가씨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님이야 제가 100번 양보해서 결혼 준비에 관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가씨는 제게 종종 선 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남편 탁구장으로 갔던 날 아가씨가 마침 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온 사람처럼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세연이한테 웨딩 반지는 뭐 해줬어요? 요즘에는 프로포즈 하면서 명품 백 하나씩은 준다던데 가방은 받았어요? 그런 걸 받아서 뭐해요. 살림 합치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요. 크게 받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해준 게 있으면 시댁에 예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친구는 세연이가 명품 목걸이 사줬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댁에 예쁨 받고 살면 좋으니까 참고 하시라고요. 아가씨가 저를 기다린 이유가 있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뭐라도 받았으면 예단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웨딩 반지며 명품백을 남편한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살림 합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일 텐데 뭐하러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가씨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아가씨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아가씨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그런 거 턱턱 해줄 사람일 것 같은데. 뭐예요? 저랑 비슷한 사람? 언니,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 아가씨를 무시해요. 아가씨랑 비슷한 사람 만나라는 말이 왜 무시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지? 지금 우리 오빠랑 결혼 준비하니까 다 잡은 물고기다 이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이 결혼 못해요. 그때 창고 정리를 하다가 나온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아가씨를 보면서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왜 성질을 부리고 있어? 왜 나한테만 그래? 가만 보면 우리 집 남자들은 다 자기들 부인 편이야. 이러니까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새언니한테 무시나 당하지. 야, 네가 그럴 만한 말을 했겠지. 아니, 예비 시댁에 예단하라는 말이 무시당할 말이야? 집안 도움 없이 결혼하는데 무슨 예단이야? 우린 예물 예단 없이 결혼하니까 제발 신경 좀 꺼. 남편은 아가씨를 보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예물 예단도 생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예단 준비하라는 아가씨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시댁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은 제 편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와 의논을 먼저 하곤 했거든요. 저는 시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만 있으면 든든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서방님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서방님과 시댁 문제에 고민을 털어놨던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은 제게 전화해서 형한테 번호 물어서 전화했다면서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형수님 마음 고생하실까봐 형한테 먼저 번호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랑 여동생 좀 힘드시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좀 적응된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 제 와이프도 처음에는 씩씩하게 잘하더니 이제는 시댁이라면 이를 갈아요. 그래서 형수님 처음 온 날도 저만 있던 거예요. 나중에 저희 집 따로 한번 오세요. 아, 안 그래도 동서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깊은 사연이 있었네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요. 저는 서방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 한번 들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 예상보다 동서는 어머님과 감정골이 깊은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으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저는 부부가 됐어요. 신혼집은 작은 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뒤 어머님은 제게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정도랍니다. 그날은 남편과 어머님을 찾아뵙고 같이 저녁을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밥 다 먹고 집에 가려는 저희를 굳이 주차장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밥 드시고 배불러서 나오시나 보다 했는데 어머님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밥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좀 쉬려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은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나이 든 며느리 집안에 들이면서 어화둥둥 모셔와야 되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집 아들은 장가 갈 때 친정에서 차도 해준다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아들 차도 안 바꿔준 것 같던데 너 정말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 저희 아버지가 왜 남편 차를 해줘요? 그리고 자꾸 나이 든 며느리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럼 나이 든 사위 보고 싶으시겠어요? 뭐야? 여자랑 남자랑 같아? 여자는 어릴수록 좋은 거 몰라? 어머님, 저만 혼자서 1년에 2살씩 먹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다 같이 나이 드는 마당에 뭘 그렇게 나누세요? 이거 봐, 이거 봐. 나이 먹고 자존심만 남아서 시어머니한테도 이겨먹으려는 것 좀 봐.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과 통화하면서 점점 억양이 높아지자 남편은 전화기를 뺏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엄마가 하나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제 겨우 얻은 맏며느리도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일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머님께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서는 어머님과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나 행동만 봐도 동서가 왜 그렇게 시댁에 안 가려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드디어 저한테도 시집살이가 펼쳐졌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전화에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무슨 일 있으면 자기한테 꼭 말하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참 앞길이 까마득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어머님과는 대립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 후 처음으로 아버님 제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남편 말로는 동서가 시댁의 왕래를 끊은 후부터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시장 봐오신 것만 봐도 엄청났어요. 하필 남편이 탁구장 문 닫는 시간이 8시라서 저 먼저 시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까 누가 보면 제사 준비가 아니라 잔치 준비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주시더니 저보고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사가 있는 날이면 빨리 와야지. 너 회사 퇴근하는 것까지 기다리면 밤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이래서 9시에 제사상 다 준비가 되겠냐고. 어머님이랑 저랑 아가씨 셋이서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얘 좀 봐라. 우리 딸이 왜 주방 일을 해? 너랑 나랑 해도 충분해. 어머님은 아가씨는 절대 주방으로 못 오게 하라면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전 뒤집어라, 나물 다듬어라, 숨 돌릴 틈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또 어찌나 많으신지 저를 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탕국을 끓이는데 어머님이 간을 보시더니 깊은 맛이 안 난다고 다진 마늘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손을 탁 쳐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사 음식에 누가 마늘로 간을 해요. 간장을 쓰셔야죠. 살림을 해도 내가 너보다 곱절은 더 했어.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제사 음식에 다진 마늘 쓰는지 꼭 물어보시라고요. 왜 다 차린상에 마늘을 뿌리려고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님도 갑자기 긴가민가 하셨는지 투덜거리면서 뒤돌아 가셨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니 마늘을 넣으려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갑자기 저를 다그치며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동태전을 뒤집는데 제 옆에 와서 동태가 부서진다는 둥, 모양이 안 이쁘다는 둥, 참 지적도 가지가지였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사사건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뒤집개를 어머니께 건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어머님이 한번 뒤집어 보세요. 뭐? 지금 너 나한테 일 시키는 거니? 제가 하는 거 지금 다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죠. 참나 기가 막혀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뒤집어.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계속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시니까 일이 끝나질 않잖아요. 제가 한탄하며 말하자 어머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정말 그때 제 심정은 다 뒤엎고서 시댁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종교적 차이가 있어서 상만 차리고 제사 지낼 시간에는 홀로 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급하다고 입으로는 말씀하시는데 일하는 내내 옆에서 방해한다는 생각만 들 정도로 입만 바쁘셨습니다. 정말 오늘 안에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이 탁구장 문을 닫고 시댁에 도착한 시간이 8시 반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전을 뒤집고 있었네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제가 뒤집은 전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다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만들라고 해도 본인은 국 끓는 거 봐야 한다면서 일도 안 하셨습니다. 진짜 시아버지 제사만 아니었어도 저 이미 시댁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남편이 시댁에 왔는데 아직도 어수선한 주방을 보자 걱정됐는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 모습도 싫었는지 톡 쏘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네가 굶뜨니까 우리 아들 퇴근하자마자 주방 기웃거리는 거 좀 봐. 어머님, 저도 퇴근하자마자 와서 주방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손이 빨랐으면 진즉에 끝났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제가 만든 전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만들라면서요. 그리고 빨리 끝내려면 아까부터 거실에 누워서 TV 채널만 돌리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는 아가씨 불러서 끝내는 게 빠르죠. 제가 큰 소리를 치며 말하자 남편도 아가씨를 쳐다봤어요. 세상에 명절도 아니고 시아버지 제사인데 아가씨가 저렇게 거실에 대자로 퍼져서 누워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명절이라도 이해가 안 갈 만한 상황인데 아가씨는 본인 아버지 제사에도 나몰라라였어요. 주방에서 시끄럽게 큰 소리 내면서 일하고 있으면 불편해서라도 같이 일할 법도 한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가씨 불러서 빨리 끝내자니까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원래 집안의 맏며느리가 다 아는 거야. 나도 다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나는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다 했는데 너는 좋은 시대 태어난 줄로만 알아. 내가 한마디 하면 꼭 2마디 3마디씩 하잖아 너. 옛날이었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어.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게 맞다면서 말씀하셨고 제가 계속 토단다면서 저를 탓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는 관계인가요? 게다가 제가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거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분노가 폭발했어요. 들고 있던 뒤집개를 주방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말했어요. 진짜 모녀가 쌍으로 진상이네. 내가 여기 식모예요? 어머님은 아까부터 국 끓는 거 본다면서 손 하나 깠다가 안 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뭐야?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제가 여기 며느리로 들어왔지 식모로 들어온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님께 악을 쓰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거실에 퍼질러 있던 아가씨가 쫓아와서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새언니 보통 아니라고 엄마한테도 말했지? 저봐 본성 나오는 거라니까. 새언니, 지금 시아버지 제사날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정말 경우 없는 사람이었네. 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너야말로 경을 모르는 거지. 나 손윗 사람이야. 정말 경을 아는 사람이면 너부터 나한테 똑바로 행동해. 어머 어머, 진짜 정신 나갔나? 미쳤어? 정말 미친 건 여기 모녀 아닌가? 어머님, 저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갈라서는 게 빠르겠어요.
괜히 서류 더러워지기 전에 여기서 끝낼 테니까 제사도 알아서 지내세요. 이미 난장판이 된 주방에서 시모 아가씨는 기가 차다는 듯이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어머님과 아가씨를 보며 그만 좀 하고 정신 차리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라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님 제사 깽판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정말 악질 며느리였으면 기독교라 제사 절대 못 지낸다고 아예 시댁에 발도 안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대하는 어머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왜 시댁에 안 오는지 겪어보니까 알겠더군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된 제가 이런 종 취급을 당했는데 동서는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겠어요? 시댁의 발길을 뚝 끄는 동서가 현명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잔소리가 저렇게 심하니까 옆에 사람이 못 버티는 것 같았어요. 그날 결국 제사는 어머님과 아가씨 남편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서방님까지 모여서 음식 다시 만들어서 밤 12시에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끝냈다더군요. 남편은 제사 다 지내고 어머님이랑 대판 싸우고는 집에 와서 저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애초에 어머님 마음에 드는 일은 없었어. 지금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고. 앞으로 우리 엄마가 불러도 가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갈라서겠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애초에 태지만 안 잡았어도 금방 끝냈을 일을 이렇게 키울 일인가요? 저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시댁에는 근처에도 안 갔어요. 뭐 좋은 소리 듣겠다고 호랑이 굴에 가겠습니까? 잘 살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니까 저도 속상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보면 편하겠지 싶었는데 일부러 피하는 것도 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확실하게 어머님과 연을 끝낸 사건이 생긴 건 얼마 뒤 생겼습니다. 설비 일을 하시는 아빠가 제 신혼집 근처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들리신 거였어요. 아빠가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일찍 마치고 오겠다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남편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문자가 왔어요. 너는 전화 통화 하나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니? 내일 김장할 거니까 회사 휴가 내고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님 문자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봐야 또 종로로 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답장을 드렸어요. 내일 저도 남편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김장하려고 어머님 댁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세상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당장 다음날 쉬는 게 쉽나요? 무슨 큰 병 걸린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저녁에 연락해서 내일 휴가 빼서 김장하러 오라는 말에 황당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못 간다는 답장을 드리고 아버님과 남편이랑 먹을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편하게 부릴 종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저를 막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저녁 준비를 했고 곧장 도착한 친정아빠와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남편과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장난처럼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걱정했는데 둘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처 오시면 언제든 편하게 들려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미리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남편과 아빠는 서로 취미 얘기도 하다가 서로 낚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낚시 얘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아빠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워낙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처음부터 아빠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늘 똑같은 벨소리인데도 그때는 뭔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머님 전화였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듣기 험한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야, 네가 정말 정신이 제대로 나갔지? 감히 내 말을 귓등으로 안 들어? 내가 문자 보냈다고 너도 문자 보내는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해요. 솔직히 제가 전화로 못 간다고 말씀드렸으면 지금 하실 욕을 아까 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내일 어머님 댁 가서 김장하면 저 또 종부리듯이 시키실 거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부려먹어야겠니? 너 정말 나이만 먹고 머리에 개념이라고는 없는 애구나.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려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낸 줄 알아? 내가 오늘 너한테 당한 꼴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너 당장 쫓겨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아빠와 남편이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저도 친정아빠한테 시어머님한테 이런 꼴 당하는 꼴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과 통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전화에 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지금 장인어른 모시고 밥 먹고 있었는데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처가댁에 이런 식으로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너무 창피하네요. 남편도 화가 잔뜩 났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친정아빠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는 화가 난 얼굴로 겉옷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말했어요. 세상에 마누라가 이 꼴 당하도록 뭐 한 거야? 내 딸이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장인어른,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저는 그때 남편의 말에도 화가 났습니다. 지난번 아버님 제사 때도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더니 결국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울다가 남편 말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저번에도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면서 나 더 이상은 당신 못 믿겠어. 우리 그냥 정리하자. 나는 절대 어머님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아. 결국 그날 대충 짐을 싸서 아빠와 같이 나왔어요. 남편은 옆에서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지만 더 이상 어머님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저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였지만 제사상 준비도 군말 없이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아가씨랑도 잘 지내보려 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망친 건 어머님과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혼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동서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잘하셨어요. 정말 처음에는 저도 수백 번도 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정말 애 데리고 나가려다가 남편이 영 끊고 살라고 해서 버틴 거예요. 형님 혼인신고 안 했을 때 정리하고 나가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머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주 지긋지긋해요. 동서 고마워.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저는 동서 말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이 이렇게 되니까 속상했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가자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신 듯 했어요. 그동안 있던 일을 엄마한테 털어놓자 엄마는 화가 나서 시댁을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시집가서 자기 딸이 종 취급당하면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있던 오빠가 말려서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저희 집을 밤낮 없이 찾아와서 빌었어요. 아빠는 문전박대도 해보고 쫓아내봤지만 남편은 끝까지 죄송하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늘 울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엄마랑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머님 성격을 봐. 그게 될 것 같아? 난 이제 당신도 못 믿겠어. 아니야. 앞으로 우리 집 다신 가지 말자. 내가 절대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못하게 막을 거야.
늘 이렇게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그게 며칠씩 이어지자 아빠는 남편을 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거실 한가운데 불러놓고 각서를 쓰게 했어요. 우리 딸이랑 너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다 알아. 그리고 그동안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제사 음식 만들게 하고 종 부리듯이 하려고 했던 거 생각만 하면 지금 당장 헤어지게 하고 싶어. 자네 지금 잘 생각하게. 깔끔하게 헤어지든지 지금 당장 각서 쓰고 이런 일 없게 하든지. 저 당장 각서 쓰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 2번은 없게 할게요. 결국 아빠는 남편한테 각서를 받아냈어요. 제가 어머님께는 악감정이 있었지만 남편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걸 아빠도 아셨는지 각서를 받아내신 거예요. 아빠는 남편 앞에 종이와 펜을 던지면서 받아 적으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군말 없이 받아 적고 하나라도 이의 있으면 나는 내 딸 자네랑 살게 할 생각 없네. 네, 무슨 말 하셔도 다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남편은 굳은 결심을 하면서 종이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큰 소리로 하나씩 외치기 시작했어요. 1. 시댁에서 종교 강요하지 않는다. 2. 만일 아내가 시댁에 가는 걸 거부할 경우 안 간다. 3. 절대 시댁에서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4. 시댁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지 않는다. 5. 시댁에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 각서 내용을 말하는 아빠나 그걸 받아 적는 남편을 보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이 정도로 심한 시집살이 하는 경우를 못 봤는데 왜 저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엄마는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각서고 뭐고 자네 집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 자네가 밤낮 없이 찾아와서 비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봐주는 줄이나 알아.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싹싹 비는 일 말고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의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가슴을 치셨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각서까지 써준 덕분에 남편을 믿고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난 설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나 다 이해해. 난 당신이 우리 엄마 욕해도 입이 2개, 3개여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우리 둘이 믿고 살자. 나 앞으로 시댁에는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이해해줘.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는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다 이해한다면서 제 마음 풀릴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믿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이후로 시댁에는 1년 가까이 안 갔습니다. 전화로도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지낸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어머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머님 생신 때 안 가자 어머님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시어머니 생신에도 안 오기로 작정한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으로 어머님 댁 안 가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네가 우리 아들도 조종하고 있지?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부터 이상해지고 있는 게 참 이상해. 네가 내 아들하고 내 사이 갈라놓는 것 같다고. 정말 사이 갈라놓게 만든 건 어머님이세요. 저 어머님 번호 이제 차단할 테니까 답답하시면 아들 붙잡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어머님 전화를 끊어버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러자 그 후로 자동으로 어머님 전화, 문자는 다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 지금까지 들은 것만 봐도 정말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 느낌 딱 오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중요한 날에는 저 빼고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완벽히 어머님과 남편 사이를 갈라놨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저 남편도 어머님께 실망해서 안 가고 있던 것뿐이었어요. 저는 가끔 동서와 서방님 식구들만 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임신을 하면서 동서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혼인신고하고 태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임신 중이라 더 시댁에 안 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안 그래도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괜히 어머님 뵈러 갔다가 험한 소리 듣고 충격받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그게 걱정되니까 남편도 아예 시댁에 가지 말라면서 막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소중한 딸인데 제가 왜 시댁에서 죄인 취급, 종 취급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옛말에 자식은 농사와 같다고 하죠.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한다는데 어머님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어떻게 평생 품 안에 두고 살겠습니까? 적절한 양육이 끝나면 알아서 잘 살도록 놔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서도 저도 시댁에 안 가니까 아가씨가 괜히 미운 소리를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사위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사위 될 사람도 보통 힘든 자리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드네요. 제 하소연에 가까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익명이라 그런지 편하게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